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 기초과정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재는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요. 입문서 75페이지에 보시면 7장의 제목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죠. 단원의 제목이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단체인데요. 그 협회 설립과 운용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은 41조를 통해서 그 협회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7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번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괄호 1번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41조는요, 조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문장의 주어가 그렇게 나갑니다.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 조문 속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나가면서 바로 조문이 괄호를 열어 괄호 속에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말이 괄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도 그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본법이 괄호 규정을 통해서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괄호 규정이 있는 이유가요, 지금 단체의 명칭이 무엇이죠? 공인중개사협회잖아요. 그런데 의사협회의 회원은 모두 의사이겠죠. 변호사협회의 회원은 변호사일 겁니다.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당연히 건축사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회원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인 거죠. 원래 이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예전에 구법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고 불리우던 단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업 협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전문 자격사의 명칭을 단체 명칭으로 쓰게 해주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로 개정된 것이거든요. 명칭을 공인중개사협회로 개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이 법에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법인인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든 개업 공인중개사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자질 향상, 품위 유지, 그리고 중개업의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즉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의 목적은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인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본 그 지문을 보면 그것을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 뭐죠? 할 수 있다라고 문장이 끝났죠. 이 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은 임의적이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니까요. 또 할 수 있다, 이 말은 저들은 기존의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공인중개사협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제3, 제4, 제5의 공인중개사협회도 저들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해서 복수협회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법 시절 초반기에는 협회는 단일 협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설립이 임의적이어서 복수협회도 설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요, 꼭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없고요. 복수의 협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어느 협회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역시 부동산 중개업법 초반기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허가받아, 예전에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었다고 그랬죠. 허가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자동으로 협회 회원이 되어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법상의 의무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협회 정관 준수 의무까지도 규정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는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도 개업공인중개사 마음이고 어느 협회에 가입할 것인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협회는 설립의 절차에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 자유주의, 설립 절차상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어지는 괄호 2번을 75페이지에서 보실까요? 1번의 괄호 2번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41조 2항에 있는 조문 그대로입니다. 협회는 무엇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민법에서 법인을 구별하는 구별의 기준 중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사단법인이라고 하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인을 재단법인, 사단법인 구별하는 구별 기준 속에서 협회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단법인에 속하는 것이겠죠. 근데 민법상 재단법인은 항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단법인은 또 민법이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그 중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협회도 하나의 법인이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속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의 큰 틀은 민법 중 사단법인 설립의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절차상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요건들을 공인중개사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 바로 이어지는 2번은 협회의 설립 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공인중개사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관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이 정관 작성에는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서 작성된 정관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정관은요, 이제 창립총회로 회부가 되어서 창립총회에서 그 정관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가 개회되기 위해서는 본법이 회원 600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회원 600명 이상이 이 창립총회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립총회에 출석한 회원 수가 그냥 6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립총회에 출석한 600명 이상의 회원의 구성 분포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이 분포된 가운데 600명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입법의 의도는요, 600명 이상의 회원이 창립총회에 출석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군소협회가 난립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협회는 구축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600명 이상이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씩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한 지역만을 대변하는 협회 성립은 인정을 안 하겠다. 전국 단위의 광역화된 조직 체계로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가 개회가 되면요, 창립총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과반수가 협회 정관에 동의를 했을 때 비로소 창립총회에서 정관은 의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과반수 요합니다. 과반수. 근데 이 과반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초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초과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일 정확히 600명이 창립총회에 출석한 가운데 협회 정관에 대한 표결 결과 300표 찬성, 300표 반대가 나왔다면 그 정관은 가결, 부결? 부결입니다. 부결입니다. 과반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600명이 출석하였다면 최소 301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협회 정관은 의결이 되게 된다는 거죠. 협회는 설립에서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의결이 되면 인가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비로소 협회는 설립 등기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법인이든 상법상 법인이든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를 마쳐야 그 법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의 온전한 협회로 성립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그 하부 조직으로서요, 설립 등기를 하고 나서 하부 조직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이 하부 조직으로서의 협회의 지부나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조직이지 꼭 본법상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은 아닌 겁니다. 단,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의 그 위치가요, 지부는 시도 단위로, 지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런 식으로요. 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 지부, 춘천시 지회 이런 식으로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본법이 등록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본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단 유의할 것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 그 설치 사실을 각각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협회 지부의 감독관청은 시도지사, 지회의 감독관청은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부든 지회든
협회 감독관청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감독관청이 되게 되는 것이죠.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가 있겠죠. 아까 협회 설립 절차 과정에서 창립총회가 개회됐듯이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협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의결 사항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것도 또 정리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립된 공인중개사 협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느냐 76페이지에 보시면 협회 업무, 그래서 무슨 난수표처럼 그냥 두 문자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펼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협회의 업무 중에 본법이 협회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 조문의 제목이 협회의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는 영 31조가 각호 규정을 통해서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한답니다. 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한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요. 또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 헌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하고요. 또 다섯 번째는 부동산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리고 여섯 번째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거 협회가 한답니다. 공제사업.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수행하는 고유 업무가 몇 가지라는 거죠? 7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그 밖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딱 이 7가지 업무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제가 나열하고 있는 이 협회의 업무 중 협회의 고유 업무요. 이 협회의 고유 업무와 비교 구분해 보셔야 될 업무를 우리가 저 앞에 보칙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과는 구별되는 업무인데요. 분명히 공인중개사법상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만 본래 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업무 위탁을 받게 된다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2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공인중개사 협회가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2가지. 어떤 업무 있었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하는 업무. 이거 협회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고 배우셨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업무죠. 실무교육 업무, 연수교육 업무, 직무교육 업무, 이런 업무들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단 유의할 것은 본래 이러한 업무는 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었죠. 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협회가 그러한 시험 시행기관장으로부터 위탁을 받는다면 시험 시행 업무 주관할 수 있죠.
그다음 교육 업무도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업무는 언제나 시도지사의 업무였었고 직무교육 업무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실질권자였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같은 이런 업무는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위탁 업무로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미 배우신 사실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와 교육 업무는 협회도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이지 협회만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는 것도 유의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요. 협회도 위탁받을 수가 있지만 또 누구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가 있는 업무였었다고요. 그 다음에 교육 업무는요. 협회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에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었죠. 어디였나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받을 수 없어도 교육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 기관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법이 시행령 31조를 통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이 고유 업무와 협회가 위탁을 받아야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위탁 업무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 중 그 법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래 놓고 여기에 있는 업무 중에 지문 4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딱 끼워서 오지선다형 단독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협회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유의하셔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도 법인인데요. 하나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사단법인이라 한다 했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OX? 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든 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이다? 그건 아니었었죠. 협회 가입 여부가 자유로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법이 협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회원의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윤리연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이 공제사업도요. 공제사업도 본법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는 비영리로 하는데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그 목적으로 하여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답니다. 회원. 즉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협회가 고유 업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 누구요? 우리 협회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유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협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업무로서 그것만으로도 단독 문제 출제거리가 되는 부분은 바로 6번의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이요. 근데 우리가 이미 기초과정이긴 합니다만 이 공제라고 하는 말은 앞선 진도 속에서도 몇 번 들어봤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배우셨었죠. 그때 그 업무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공제조합에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담보공탁의 방식으로 공탁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보증 설정하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그 공제에 가입한다고 할 때 그 공제사업이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또 본법상의 규정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다르지만, 즉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설정하되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의무 금액은 달라도 그 해당 의무 금액의 업무 보증을 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이냐, 공제에 가입할 것이냐, 아니면 공탁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장 실무상 보증 보험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담보공탁으로 현금이나 국채, 공채 등으로 공탁소에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비중이 균등한 건 아닙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담보공탁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1억 원 이상, 법인이면 2억 원 이상의 국채나 공채나 현금을 갖다 묻어 맡기는 거거든요. 목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현실상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지, 실제 현장에서 공탁의 방법으로 업무보증 설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없어요. 그러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게 된다면 회원으로부터 공제료를 받게 되겠죠. 보통 1인당 매년 몇십만 원 내야 되는 게 공제료인데 수천 수만 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제료를 걷어들인다면 어마어마한 자금 운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본법은 협회가 수행하는 다른 고유 업무들과는 달리요, 공제사업만큼은 할 수 있지만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승인받은 공제규정대로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첫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쯤 정리하고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실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공제규정으로 정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을 해 두어야 한다는 등, 또 공제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내용들이 어떠하다, 뭐 이런 내용들, 또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른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된다는 것인데, 그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포함해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규정됩니다. 기본 과정부터 우리가 펼쳐볼 얘기입니다. 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공제사업할 수 있다고 했죠. 승인을 받고 공제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적절하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를 하고 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협회가 세부적으로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누구라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조직법상 이 국토교통부는요,
도로를 개설하고 터널을 뚫고 교량을 설치하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문성이 강하지만 자금 운용에 대한 조사, 검사, 감독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그 전문 분야 밖의 문제죠. 그런데 협회 감독관청은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검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운용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전문적 있는 일가견 있는 기관이니까요. 그러나 협회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자의적 판단을 가지고 협회 공제사업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가 전제돼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했을 때 비로소 금감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금감원장은 단지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제 그러한 조사, 검사 결과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제재는 또 누가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협회와 관련해서 큰 틀로 이런 내용들을 쭉 규정한 상태에서 43조에서 협회와 관련해서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민법의 준용 규정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협회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